네,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. 3천만 원. 3천만 원. 네. 다음 거 보겠습니다. 네. 똘똘한 한 채. 이 얘기는 뭐 워낙에 많이 들어서 우리 저 부익남이 얘기해주는 똘똘한 한 채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죠. 네.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2017년 뭐 하반기부터 네.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조금씩 나왔던 이야기예요. 말 그대로 다주택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한 채만 사야 되는데, 그럼 한 채를 살 때 뭘 사야 되냐? 똘똘한 걸 사야겠다. 네. 그래서 똘똘하다는 거는 이제 살기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, 뭐 새 것, 뭐 대단지 이런 것들로 계속 왔거든요. 그게 아직도 여전히 그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다주택자를 뭐 완화하거나 뭐 이렇게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갈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정권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 똘똘함의 의미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조금 이따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뭔가 신축, 뭐 새 것, 네. 이게 좀 그 똘똘함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새 것이 될 것이 조금 더 똘똘한 거. 그러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? 네, 뭔가 그런 쪽으로 좀 가려고 할 것 같아요. 똘똘함의 의미가 좀 바뀔 것이다. 근데 지금은 뭐 부익남이 보기에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. 네. 근데 이 상태에서 비싼 그 대출 금리를 감당하면서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. 네.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 되게 좀 두려워하시잖아요. 그래요? 이게 4월 14일 날 네. 네. 기준금리를 또 올려가지고 이제 네. 1.5%가 됐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코로나 때 저희가 거의 0.5까지 막 거의 바닥 제로까지 갔었는데 네. 지금 거의 1년 새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는 예측들을 그렇죠. 하잖아요. 네. 네. 뭐 미국에서도 계속 올린다고 올라요. 하고 한국은행에서도 한 기준금리를 2에서 2.5%까지 올라갈 그럼 것이다라고 실질 얘기를 하고 금리 더 있거든요. 올라가거든. 네, 그러다 보니까 네. 지금 되게 걱정들을 하세요.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 3.5에서 4% 사이로 지금 네. 받고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5에서 6%까지 가나?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그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. 지금 1.5%가 2016년, 17년, 18년도 때 기준금리랑 똑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많이 그렇지. 올랐지만 낮아져 있다가 오른 네. 워낙 거니까. 네, 낮아졌다가 지금 올라온 거라서 4년 전 기준금리랑 똑같아요. 네. 그러면 그때 금리에 그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. 네. 하긴 4년 전 그때부터 집값이 올라갔던 거거든. 네. 사실은. 근데 2017년, 18년도에 기준금리 1.5%일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네. 받으면 2.8, 뭐 3, 요 정도로 받았었어요. 근데 지금은 같은 금리인데 거의 4% 받는다는 맞아요. 거죠. 그럼 그 차이가 거의 1% 이상 나는데 이게 뭘까? 뭐예요? 이게 은행에서는 금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. 기준금리가 있고 가산금리가 네. 있습니다. 네. 이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은행에서 원가죠. 빌려오는 돈. 네. 은행도 남한테 돈을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거니까. 네, 네. 그럼 이 원가가 똑같아진 건데 가산금리, 그러니까 은행의 이익이라고 봐야겠죠. 네. 이게 지금 엄청 높아요. 그러니까 예대 마진. 네, 마진이 지금 거의 2.5에서 3%씩 붙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잔치하고 이런 데는 얘기 들어서 좀 네, 근데 그게 2017년, 18년도만 해도 1%밖에 안 붙였어요. 네. 그러니까 마진을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붙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 정부에서 작년 말부터 대출을 좀 줄여야 된다.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하니까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손님은 많이 오는데 돈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가격을 좀 올릴 높일 수밖에 거구나.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3.8, 4%는 가산금리가 너무 높아서 생긴 거다.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리가 될 거다. 가산금리가 좀 줄어들면서 아마 여전히 그 좀 낮은 금리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017년 그때 대출을 얼마 받았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금리가 바로 이제 체감이 되실 겁니다. 그러니까 3억 정도 빌리면 4, 30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네. 내야 되는 거예요. 네. 3억을 빌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4% 이자. 네, 이자가 뭐 그렇게 되죠. 네. 또 하나 달라진 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자만 내는 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만기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원금은 안 갚고
이자만 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했는데 지금은 다 원금도 다 계속 매달씩 갚거든요. 무조건요? 네, 이제는 맞아. 원금하고 같이 갚죠. 네, 그래요?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원금도 갚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네. 예전에는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 뭐 200, 뭐 250 맞아, 그렇게 정도 되더라고요.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 대출 받으면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조금 착시 현상인 게 대출을 갚는 거는 사실 내가 나중에 갚을 걸 지금 미리 갚고 있는 거니까 이건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. 원리금 상환까지 네. 같이 가는. 정확하게는 이자만 비용이지 원금 갚고 있는 거는 내가 나중에 갚을 걸 미리 갚은 거니까 뭐 어찌 보면 저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은행에 갚는 게 저축인 거죠. 빚을 갚는 거니까. 네,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런 거니까 너무 이거를 좀 합쳐서 뭐 한 달에 300씩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. 그러니까 똘똘한 집, 좋은 집이 나오면 네. 내 능력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덤벼보는 것도 방법이다. 이거고. 네. 1주택. 네. 내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근데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똘똘한 곳으로 가고 싶어. 네.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정책의 기조가 바뀐단 말이죠. 거의 180도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존의 어떤 그 정책에서 똘똘한 한 채인 걸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내가 많은 혜택을 받겠죠. 근데 다음 정책에서는 내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옮기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낡은 게 새 거가 되는 게 어쨌든 기조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새 거 아니면은 지금 뭐 딱히 개발이 될 거는 아니지만 그냥 다 오르니까 같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본인이 감당만 한다면 조금 뭐 소위 말하는 몸테크 좀 낡은 거 대신에 뭐 위치는 참 좋은 거 이런 것들로 옮길 수 있으면 좋죠. 네. 근데 이제 과거에는 몸테크를 하는 게 되게 힘들고 두려웠어요. 왜냐하면 재건축이 된다는 보장이 너무 없었거든요. 맞아요. 뭐 안전진단부터 해서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야 10년, 20년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뭐 정부가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한 거는 어떻게든 재건축, 재개발 추진한다. 그러면 이제 몸테크 기간이 조금 짧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10년까지는 안 걸리겠지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근데 재건축이 한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정권은 5년이란 말이에요. 네. 이 정권이 또 가면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또 5년에 또 바뀌면 그런 정책의 기조가 또 흔들리니까. 네. 맞아요. 근데 요거 하나 좀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재건축 투자라거나 재건축에 이제 실거주 갈아타기를 하라는 게 꼭 기다렸다가 새 집 될 때까지 끝까지 버텨가지고 있으라가 아닙니다. 왜냐면 이게 이렇게 방향이 가면 기조가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하면 또 가격이 또 막 올라가요. 그리고 재건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걸리지만 그게 뭐 한 5단계가 있다고 치면 단계가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가격이 막 툭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중간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너무 힘들면 나오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어요.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똘똘한 집이냐?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. 그거 어디서 할 수 있어요? 사실 뭐 똘똘하다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. 왜냐면 우리 동네에서 뭐 대장 아파트, 뭐 엄마들이 제일 보통 잘 알죠. 왜냐면 어느 아파트에 누구나 산다. 살고 싶어하는 거. 누구네 엄마 뭐 어디 산대잖아. 엄청 부럽다. 이렇게 하는 데가 사실 똘똘한 거잖아요. 가장 똘똘한 거잖아요. 근데 뭐 그걸 좀 객관화하면은 역에서 좀 가깝다거나 대단지거나 아이 키우기 좋거나 학군 좋고. 결국에는 그 아빠가 출퇴근, 아빠 엄마 출퇴근하기 편하고 아이들이 뭐 그 통학하기 편하고 공부하기 편한데 이런 곳을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. 그런 게 좀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. 다주택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지금 그 최근에 뭐 좀 논란이 있었는데 4월 달부터 양도세를 조금 다주택자들은 좀 중과 배제 그러니까 좀 깎아주라. 1년이라고 그러죠? 한시적으로 한다고. 한시적으로 1년만 깎아주라고 청와대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아니 나는 어차피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해라라고 이제 고사를 했죠.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5월 10일에 취임을 하는데 5월 1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5월 달이 되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가 풀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
한시적으로 1년이요. 네. 그럼 내년 5월 10일까지 해주겠죠. 네. 네. 그러면 지금 양도세가 6에서 45%거든요. 네. 그러니까 1,200만 원을 벌면 6%의 세금을 내고 네. 10억을 벌면 45%를 냅니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게 누진세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2주택자면 20%를 무조건 붙이고 그러면 3주택자, 7, 80%를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? 3주택자는 30%를 붙여요. 80%. 근데 이게 네. 많이 번 분들도 억울하지만 조금 번 분이 되게 억울해요. 아까 왜요? 말했듯이 왜요? 1,200을 벌면 6%를 내잖아요. 네. 근데 1,200을 벌었는데 36%를 내는 거예요. 30. 30% 붙이니까. 그러면 6% 내는 분이 36%가 아. 6배가 올라가요, 세금이. 그러니까 적게 볼수록 더 억울한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. 단순히 30%를 붙이니까. 비율로 붙이는 게 아니어서. 참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렇게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생각. 근데 그거 이제 궁금해. 그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풀어주면 네. 과연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인가? 네. 그래서 이거가 이제 5월 달부터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매물이 막 쏟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에 약간 조금 좀 회의적인 그거 게 아닐 것 네. 같아.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18년도에 한번 정책이 나오면서 기존에 임대사업자,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이제 다주택자들이에요. 네.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물건을 이제 강제적으로 그 사업자를 막 말소를 시켰습니다. 네, 네.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막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미 한번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80%가 아파트가 아니었어요. 아. 빌라랑 오피스텔,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였고 20%만 아파트였는데 그 20% 중에서도 딱 그 절반, 10%만 서울 아파트였어요. 나머지는 뭐 다 지방 이런 거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뭐 서울의 아파트, 뭐 강남의 아파트를 20채, 30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미 다 건물 사고 막 그러시지. 뭐 그 비싼 아파트를 여러 채를 사고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도세가 이제 감면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방에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지. 빌라나 네. 오피스텔 이런 것들.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좀 애물단지였던 거. 괜히 얘 때문에 내가 좋은 이 똘똘한 내 집에 막 세금이 붙었던 거예요. 네. 똘똘한 건 놔두고. 아, 그런 네. 것들을 정리하게 그런 거를 된다. 정리하고 네. 싶어 하실 것 같아요. 네. 이번에. 근데 반대로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그걸 사야 되는데 네.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렇지. 아닌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잘 될 거냐 이거에는 좀 미지수가 있고 아. 오히려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는 이게 되게 혜택인 분들이 있어요. 어떤 분들이냐면 그 증여를 지금 생각하고 아. 있었던 분들. 아. 이 증여를 할 때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전세가 낀 물건을 그대로 줄 때 전세금은 어찌 보면 대출 부채니까 네. 요 대출까지 같이 넘겨주면 그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럼 이 전세금에 대해서는 증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여기다가는 줄일 수 있지. 양도세를 때렸어요 그동안. 아. 근데 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니까 네. 양도세가 이제 확 그러네. 내려가잖아요. 그러니까 증여세가 깎이는 건 아니지만 양도세가 내려가니까 그러네. 증여를 하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증여로 갈 것이다. 그러면 똘똘한 두 채, 세 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증여로 가니까 시장에 나올 물건이 시장에 안 없네. 나오죠. 다 그렇게 네. 해서 넘어가. 그리고 좀 덜 똘똘한 것들이 좀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. 아. 그래서 이게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. 똘똘한 건 그냥 똘똘한 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네. 알겠습니다.